1592년 임진왜란. 물밀듯이 밀려드는 왜군에 조선의 관군이 대패하자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의병을 모집하는 경문이 나붙었다. 김윤후. 당시 의병 모집 경문에 등장한 인물은 고려 대몽항쟁의 영웅 김윤후였다. 그가 300년이란 시간을 넘어 조선 의병운동의 상징으로 부활한 것이다. 고려 백성과 함께 세계 최강 몽골군을 두 차례나 격파했던 김윤후. 그는 고려의 대몽항쟁을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인 인물이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승전.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그 업적이 고유명사가 돼서 일반인들에게 기억됩니다. 고려 대몽항쟁의 영웅 김윤후. 임진왜란 당시 조선 백성들에게 김윤후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한 의병 모집 경문에 이 김윤후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조선 백성들의 가슴 속에 뿌리 깊게 각인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의병운동의 선구자 조헌 선생의 경문에 나타난 것처럼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김윤후를 화살 하나로 돼지를 맞춰 몽골을 물리친 인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돼지로 묘사된 사람은 바로 고려를 침입한 몽골군 총사령관 살리타를 가리킵니다.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면서 대몽항쟁 사상 최고의 승전을 기록한 김윤후. 이 전투는 이 몽골의 제2차 침입이 있었던 123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32년) 고려의 불안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것들이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도망을 가! 고려 정부가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몽골에 대한 항전 의지를 밝힌 것이다. 고려는 이와 더불어 몽골이 파견한 민정 담당관 다루가치 72명을 모두 살해했다. 몽골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몽골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 즉시 개경으로 수도를 다시 옮길 것, 그리고 임금인 고종과 무신 정권 집권자 최후의 몽골 입조를 요구한다. 그러나 집권자 최후의 항전 의지는 확고했다. 40여 년의 기나긴 대몽항쟁, 그 서막이 시작된 것이다. 1년 전 몽골의 1차 침략 당시 고려의 정규군이 몽골군에게 대패하자 고려 정부는 서둘러 몽골과의 화의를 모색했다. 그 당시 화의 체결은 실질적인 항복을 의미했다. 그런데 고려가 항전 의지를 나타내면서 몽골의 침략도 다시 시작됐다. 약속을 어긴 고려 정부에 대한 보복으로 몽골군은 더욱 잔인하게 고려를 노려냈다. 당대의 문장가였던 이규보는 몽골군의 잔인함이 짐승보다도 더 못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거침없이 남하하던 몽골군은 남부 지역 공략을 위해 용인의 처인성으로 향했다. 고려시대 처인성이 위치했던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바로 이곳 처인성에서 몽골군 총사령관의 목숨을 노리는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몽골군이 다가온다는 소문이 퍼지자 처인 부국민들과 인근 고을의 백성들은 서둘러 처인성으로 대피했다. 근처 백현원의 승려 김윤후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
곧이어 몽골군 총사령관 살리타가 이끄는 몽골의 주력 부대가 처인성에 도착했다. 살리타는 권황제라는 직책으로 고려 정보를 책임지고 있던 몽골의 총사령관이었다. 살리타에도 권황제라고 고려사에도 나오죠, 그렇게. 그 준 황제, 황제 대행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정동, 동쪽을 정복해가는 그런 전쟁에서는 절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고려시대 부곡은 천민과 유사한 백성들의 거주지였다. 그리고 처인성에는 고려의 정규군이 없었다. 백성들은 김윤후를 중심으로 몽골에 대한 항전을 준비했다. 일반 백성을 이끌고 세계 최강 몽골군을 상대해야 했던 김윤후. 김윤후가 선택한 건 매복이었다. 한편 몽골군에게 처인성은 처음부터 중요한 전투 예상지가 아니었다. 작은 토성에 천여 명의 백성이 모여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김윤후는 몽골군의 방심을 이용했다. 김윤후의 활이 노린 건 단 한 사람, 적장 살리타였다. 장군! 장군! 어디서 날아다니냐? 장군! 괜찮습니까, 장군? 총사령관을 잃은 몽골군은 오합지졸이었다. 김윤후와 처인 부곡민들은 살리타를 사살한 데 이어 상당수의 몽골군을 생포했으며 남은 몽골군들은 서둘러 철수했다. 몽골의 권황제를 사살한 이 전투는 원나라 역사에도 기록된 일대 사건이었다. 고려사는 살리타를 사살한 사람으로 한 승려를 지목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김윤후였다. 김윤후는 승려의 신분으로 일반 백성을 이끌고 세계 최강 몽골군을 격퇴한 것이다. 김윤후의 처인성 전투 승리로 몽골군은 일제히 고려에서 철수했으며 최씨 무신 정권은 대몽 항쟁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 정책적으로는 항전을 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항전을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제 이 김윤후의 승전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려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항전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 정부는 김윤후를 고려군의 사령관에 해당하는 정삼품의 상장군에 임명했다. 그런데 싸울 때 저는 활과 화살도 갖고 있지 않았사옵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그런 큰 상을 받게 싸웁니까? 김윤후가 큰 상을 사양한 것이다. 고려사 김윤후 전에는 김윤후와 고려 조정의 엇갈린 주장이 모두 기록돼 있다. 고려 조정은 큰 상을 사양하는 김윤후를 상장군보다 훨씬 낮은 계급의 섬랑장에 임명했다. 이후 김윤후는 승복을 벗고 본격적인 무관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처인성 전투는 그 중요성에 비해 현재 남아있는 기록이 너무 부족해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김윤후가 이 살리타의 부대와 전면전을 치렀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살리타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인성 전투를 이끈 지휘관이 장군이 아닌 승려 김윤후라는 점, 그리고 몽골군과 싸운 사람들이 정규군이 아닌 일반 백성이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몽골군 총사령관 이 살리타의 군대와 맞서 싸운 사람들이 정규군이 아닌 일반 백성이었다는 점이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왜 직접 칼과 활을 들고 전장에 나섰던 걸까요?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에 위치한 처인성터.
성터 앞에 세워진 승첩 기념비가 아니라면 대몽 항쟁 시기 치열한 전투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작고 야트막한 동산의 모습이다. 하지만 성터 안으로 들어가면 느낌이 달라진다. 처인성은 흙으로 쌓아올린 토성인데 1998년 발굴 결과 성곽을 따라 목책을 높이 쌓았던 꽤 견고한 모습의 토성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여기는 이제 발굴 결과 이제 남문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 남문지를 그러니까 문지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어떤 시설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굴된 대부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 길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 지금 저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건물지도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비교적 큰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유물들을 통해 볼 적에 통일신라부터는 이 지역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인성에는 고려부터 조선 초기까지 식량을 보급하는 군창 기지가 있었다고 전한다. 둘레가 채 500m도 되지 않은 이 작은 성이 중요했던 이유인 것이다. 발굴 당시 입구로 추정되는 건물지 흔적과 함께 토기와 기와 등 다양한 유물들이 함께 쏟아져 나왔다. 그중엔 철제 무기류도 있었는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바로 고려의 칼이었다. 현재 고려시대 칼이 출토된 곳은 단 2곳뿐이다. 고려시대 칼의 중요한 특징인 칼코. 칼코는 칼을 쥔 무사의 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삼국시대의 칼과 고려의 칼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한쪽 그 성벽 길이가 100m도 채 되지 않는 조그마한 곳에서 어떻게 전투를 치렀는지 지금도 의아해할 정도로 아주 작은 규모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할 때에 과연 여기서 어떤 그 고려 후기 몽고와 전쟁을 치를 시기의 유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의아해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아주 유명한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조그만 구역만을 시범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에도 아래로 한 삽 정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아래쪽으로는 많은 유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그 역사의 현장임을 바로 알게 됐습니다. 무덤이 아닌 성터에서 칼이 발굴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것은 처인성에서 칼을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급박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의미한다. 그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13세기 몽골군은 뛰어난 기마병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갔다. 그러나 그들도 수전과 공성전에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의 집권자 최우가 강화도로 고려의 수도를 옮긴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강화도는 몽골군을 방어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다. 강화에 도착한 고려 조정은 우선 개경에 있는 궁을 그대로 본떠 왕궁을 지었다. 궁궐이 만들어지는 동안 궁을 보호하는 내성을 쌓았다. 내성은 강화읍과 선원면 일대를 둘러싼 광대한 토성이었으나 개경 환도와 함께 몽골의 요구로 허물어버려 현재는 조선 숙종 때 개축한 석성이 남아있다. 처인성 승첩 다음해인 고종 20년 고려 정부는 육지와 맞닿아 있는 동쪽 해안가를 따라 외성을 쌓고 몽골의 침입에 대비했다. 고려 고종이 이제 강화로 천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강화 외성을 이제 그 토성으로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토성의 흔적이 장곤 세월에 잊혀졌지만은
조선조에 들어와서 숙종 임금이 다시 개축하면서 석축을 했습니다. 그 석축으로 한 그 기단이 지금 이렇게 여러 기단이 이제 돌 기단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겁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지만 축성 당시 이 외성의 길이는 수십 킬로미터에 달했다고 한다. 궁궐을 둘러싼 내성 주위로 다시 중성을 쌓고 육지와 면한 해안가에는 외성을 세워 견고한 방어체계를 갖춘 군사요새. 800년 전 전시수도 강화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고려의 최정예 삼별초 부대가 강화도를 수비했다. 이렇듯 최씨 무신 정권의 대몽 항쟁은 철저히 강화도 방어에만 집중돼 있었다. 강화도 천도한 후로는 정규군을 거의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별초군을 이제 부분적으로 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방에서의 여러 가지 이 항전의 내용을 뒷받침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전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강화도 정부가 정면 대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문제를 완화시킨다. 그리고 또 정규군은 강화도를 지키는데 주로 투입을 한다. 이런 그 전략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려의 모든 군사력이 강화도에 집결돼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몽골의 공격에 무방비로 방치됐다. 따라서 고려의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싸워야만 했던 것이다. 김윤후가 스스로 자신의 공을 낮췄던 것은 그 당시 고려 백성들의 처절한 항전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김윤후가 자신의 공을 사양한 후 처인 부곡은 천민 거주구역인 부곡에서 일반 백성 거주구역인 처인현으로 파격적으로 승격됐다. (13세기) 당시 세계는 몽골 제국의 것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강력한 정복 전쟁이 몽골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몽골은 30여 년 동안 고려를 6차에 걸쳐 침략하게 되는데 이 중 결정적인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고려에서 철수하게 된 경우는 단 2번이었습니다. 바로 2차 처인성 전투와 5차 충주성 전투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 세계 최강의 몽골군을 격퇴한 이 두 전투의 지휘관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김윤후였습니다. 처인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21년 뒤에 그는 처인성의 승리가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음을 충주성에서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됩니다. 1253년 몽고의 제5차 침입이 시작된다. 몽골은 고려의 집권자 최우가 사망한 후에도 고려 조정이 개경으로 환도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침략을 개시한 것이다. 고려 정벌을 마무리 짓기 위해 출정한 사람은 몽골의 황족 에쿠. 에쿠는 몽골의 황제 몽케칸의 숙부로 야골 대왕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에쿠가 이끄는 몽골의 주력 부대는 지금의 춘천인 춘주까지 파죽지세로 남하했다. 그리고 이곳 춘주에서 몽골의 5차 침입 당시 가장 큰 참극이 벌어진다. 춘주 사람 박항이 부모로 추정되는 시체만 300구를 찾았다는 춘주 전투. 이 전투 이후 몽골군의 잔혹함에 놀란 많은 고려인들이 몽골에 항복했다. 그리고 에쿠의 몽골군이 충주에 도착한다. 충주에 있는 중원 탑평리 7층 석탑.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위치한다고 해서 중앙탑이라고도 불린다.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면서 남북을 잇는 내류 교통의 중심지였던 충주.
40년 대몽항쟁 기간 동안 9번에 달하는 전투가 이곳 충주에서 벌어졌다. 적에게나 고려에게나 뺏길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에쿠는 투항한 고려인들을 방패로 삼고 고려를 배신한 부몽 본자 홍복원과 이연을 앞세워 충주민의 항복을 권유했다. 충주성에는 김윤후가 방호 별감으로 내려와 몽골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처인성 승첩 이후 21년이 지난 후였다. 김윤후와 충주민들은 항전을 결의했다. 몽골의 총 공세가 시작됐다. 빗발 같은 화살과 돌, 천둥 같은 북소리로 여러 달 공격하니 성이 매우 위태로웠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윤후가 이끄는 충주민들의 저항도 끈질겼다. (10월에) 시작된 전투는 11월이 지나도록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었다. 그 사이 몽골군 진영에서 내분이 발생했다. 전투의 부진 때문에 에쿠와 다른 황족 사이에 의견 대립이 생겼고 결국 사령관 에쿠가 본토로 소환된 것이다. 그러나 충주성의 상황도 나쁘긴 마찬가지였다. 성이 포위된 지 70여일. 성의 양식도 떨어져 가고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지쳐가고 있었다. 몽골군의 투항 권유로 사람들도 동요하고 있었다. 결단이 필요했다. 김윤후는 성내의 사람들, 특히 노비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손에는 그들의 노비 문서가 들려 있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적을 막는다면 신분의 귀천 없이 모두에게 표시를 내릴 것이요. 여러분들은 내 말을 믿으시오. 이야기를 마친 김윤후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노획한 소와 말을 나눠주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김윤후의 결단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 정규군이 없는 상황에서 전투력의 핵심은 관노와 농민 등 일반 백성이었다. 김윤후의 결단은 이들을 독려하기 위한 비책이었다. 신분제 사회에서 양반이니 혹은 백정이니 이렇게 신분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싸울 것인가 혹은 지킬 것인가를 놓고 양반들이 우선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또 백정들 같이 아주 하층 신분이 그래도 지켜야 된다고 양반들과 손을 마주하고 지킬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원동력이 되는데 고려사는 성안의 사람들이 김윤후를 믿고 죽음을 무릅쓰고 항전했으므로 몽골군이 좌절해 남진하지 못했다고 전한다. 몽골군이 충주에 도착한 지 70여일 만에 고려 조정의 승전보가 전해졌다. 전쟁에서 승리한 김윤후의 약속은 고려 정부에 의해 이행됐다. 농민에서 노비에 이르기까지 공에 따른 포상이 주어졌고 충주가 국원경으로 승격됨으로써 충주민에 대한 집단 포상도 이루어졌다. 70일간의 충주성 전투.
김윤우는 다시 한번 몽골의 황족인 에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노비 문서를 소각함으로써 백성의 정신력을 승리의 원동력으로 삼은 김윤우. 그러나 몽골은 오랜 정복전쟁 경험과 동서양의 신무기로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에 매우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윤우와 충주의 백성들은 오로지 정신력만으로 이 70일간에 걸친 몽골의 집중 공격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역사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충주성 70일간의 항전, 그 원동력을 추적해봤습니다. 김윤후와 충주민들이 70일간 항전한 충주성은 어디일까? 조사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 충주의 대림산성이 유력시 되고 있다. 대림산성은 둘레가 5km에 달하는 대규모 성곽이다. 성 앞에 하천이 흐르고 진입하는 입구가 좁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성 안에 물이 풍부하다는 점도 70일 항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대림산성의 흔적을 찾기 위해선 가파른 산길을 올라야 한다. 자, 지금 이제 라는 느낌이 좀 안 나는데요. 이게 지금 성벽이 이제 잔존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완전히 다 무너졌지만 지금 보시면 이런데 성터 곳곳에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와 기와편들이 발견된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은 기와잖아요. 이게 그리고 기와잖아요, 그죠? 이런 기와들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단 대림산성과 고려시대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유물들이다. 또 대림산성은 충주 관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유사시 단시간에 대피해 적을 막아내기에 유리했다. 대림산성은 삼국시대 후기에 축성돼 주로 고려시대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돌의 크기들도 성돌의 크기들도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하면서 그리고 틈새들도 좀 많이 벌어져 있고 상당히 급조한 듯한 그런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벽의 축조를 했던 그 시대가 어떤 평화롭게 성벽을 축조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한 그런 시기이기보다는 그 신라 말 고려 초쯤에 그 혼란한 어떤 그 후삼국이 쟁패를 벌이는 어떤 그 혼란한 전국에 이 성을 급조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식량을 챙기고 들판을 태운 후 산성으로 들어가 적을 방어하는 청야 입보는 고려의 중요 전술이었다. 천연의 요새인 대림산성은 몽골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몽골은 고려를 침입할 당시 다양한 대외 원정 경험을 바탕으로 공성전에도 강한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몽골군은 금나라와의 전쟁을 통해 사다리 차인 운제와 성 너머로 돌을 던지는 발석차 등 공성 무기들을 사용하게 된다. 또 거란, 여진 등 공성전의 강한 정복국의 군사들을 전쟁에 참여시키고 있었다. 몽고군은 그 청야 입보의 공성전을 전개하는 고려에 대항하기 위해서 당시 그 거란족, 여진족, 한족으로 구성된 그러한 별도의 부대를 확보했으며 특히 그 위구르족, 해족이라고 하는 위구르족의 공성전을 그 공성 무기를 만드는 그런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공성 장비를 만들어서 고려를 침공했던 것입니다.
몽골은 서역의 호라즘을 정복할 때 다양한 첨단 무기를 사용했다. 당시 사용한 발화 무기 가운데는 지금의 수류탄과 비슷한 것도 있었다. 몽골군이 점령한 도시의 성벽 근처에서 주로 발견되는 이 무기는 두꺼운 자기로 만들어졌다. 용기 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점화선을 넣은 뒤 불을 붙여 던지면 폭발이 일어난다. 어른 주먹 정도의 크기지만 그 위력은 컸다. 그러나 고려 역시 계속되는 전투를 통해 몽골에 대항한 승리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다. 안성의 죽주성. 1236년 안성의 백성들이 몽골군의 공격을 15일간 방어해서 격퇴한 곳이다. 당시 죽주성 방호별감 송문주 장군은 몽골군과의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군 공성전의 특징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죽주를 통한 승리의 경험은 중앙에서 파견된 방호별감을 통해 다른 지역에도 퍼져나갔다. 고려 정부에서 파견한 방호별감 송문주 장군을 중심으로 지방관리 그리고 지방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승리로 이끌어낸 훌륭한 전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투는 후에 충주 지역에 처인성 전투의 주역인 김윤후를 파견하여 그곳 지역을 관리하고 통할하는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몽골군의 공성에 대항한 고려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서양식 석궁과 유사한 쇠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쇠뇌가 발달돼 있었는데 특히 고려는 쇠뇌 부대를 따로 운영할 정도로 쇠뇌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 쇠뇌의 전통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기계식 활인 쇠뇌는 일반 활에 비해 대단히 명중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성곽전이 중심이 되는 그 대몽항쟁에 있어서 이 쇠뇌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이 쇠뇌는 적에게 은폐, 엄폐된 곳에서 적을 명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곽전에서의 쇠뇌는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조작이 간편하고 매복전에 유용했던 쇠뇌. 성에 입보해 장기간 항전한 충주 전투에서 쇠뇌는 유용한 무기로 사용됐을 것이다. 그리고 충주에는 쇠뇌와 같은 철제 무기를 제작하는 고려시대 대규모 제철단지가 있었다. 다인철소라고 알려진 고려시대 제철단지의 유적이 충주 첨단지방 산업단지 발굴을 통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다인철소는 고려시대에 전문적으로 철을 생산해 정부에 조달했던 지역이었다. 이번 발굴을 통해 발견된 외형이 남아있는 야철로 유적. 야철로란 철을 재련하는 일종의 용광로 시설. 과거에는 야철로를 부숴가면서 철을 재련했기 때문에 그동안 외형이 남아있는 야철로의 유적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야철로 주변을 덮고 있던 엄청난 양의 검은색 석재. 이 석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 석재와는 다른 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석재는 다인철소로 추정되는 충주시 이류면 전체 35개 지역의 지표면에서 쉽게 발견되고 있다. 이 석재가 바로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찌꺼기인 슬래그, 즉 강재인 것이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지점에서 대략 그러니까 그 15톤 덤프 트럭으로 한 6대 분량 이상의 그 슬래그를 걷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 슬래그의 양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런 야철을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런 야철 로고가 한 100여 개 정도에서 있어야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양의 슬래그 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보면 지금 현재는 한 기만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과거에는 이 주변 지역에 약 100여 기가 넘는 상당히 많은 수의 그런 야철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인 철소는 오늘날 포항제철과 같은 대규모의 제철 단지였던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 원나라는 충주에서 환도 1000자루를 만들어 보낼 걸 고려에 요구하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몽고에서 환도 1000자루를 요구를 하고 있고 이 환도 1000자루를 충주 다인철소에서 생산해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충주에서의 그 칼이 몽고의 칼보다 질적으로 우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이러한 그 질적인 우수성 때문에 충주는 몽고하고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인 철소민들은 신분상으로 천민에 가까운 계층에 속해 있었다. 소라는 구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부역에 매달려 아무리 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관직에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전쟁까지 겹쳐 그 부담과 고통이 몇 배로 늘어나 있었던 것이다. 김윤후는 이런 백성들의 불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공에 따라 노비에게도 벼슬을 내리겠다는 김윤후의 약속은 충주성 승전 후 실현됐다. 충주성 70일 전투의 승리는 백성들의 항전 의지와 김윤후의 지도력이 조화를 이룬 결과였다. 몽골군을 고려에서 철군시킨 김윤후는 충주성 전투 이후 감문이 섭상장군이라는 높은 벼슬에 임명됐다. 대몽 항쟁 기간 동안 지역민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전투에 대해선 지역민들의 신분이 집단으로 상승하는 지역 승격이라는 집단 포상이 이루어집니다. 대몽 항쟁 기간 이 지역 승격이 이루어진 곳은 모두 4곳. 그런데 이 중 무려 2곳의 지휘관이 김윤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혁혁한 전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는 왜 이처럼 역사로부터 소외됐던 것일까요? 충주성 전투를 기념하는 충주 대몽 항쟁 전승 기념탑. 역사에 기록된 김윤후의 승전은 단 2차례였지만 모두 몽골을 고려에서 철수시킨 결정적 승리였다. 그리고 이 두 전투로 대몽 항쟁이 장기화되면서 고려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고려라는 국명을 유지했죠. 그다음에 징병권을 가졌어요. 징세권을 가졌고요. 이런 나라는 몽골이 점령한 그런 세계에서는 없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 1960년 이후에 1260년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을 다 점령하고 거의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정복에서 조공 체제를 중국 체제죠. 바꾸면서 이제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때까지 버텨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충주 전투 다음 해 몽골의 6차 침입이 시작됐다. 몽골의 6차 침입은 이전의 침입과는 달리 6년간 계속됐다. 그 사이 국토는 초토화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되거나 포로가 됐다. 1259년 결국 고려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고려 조정은 단계적으로 개경 환도를 실시한다. 몽골의 쿠빌라이 칸은 몽골의 정책을 정복에서 조공으로 바꾼다. 이후 고려는 몽골이 세운 원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약 1세기 동안 원나라의 내정 간섭기를 겪게 된다. 몽고와의 전쟁 이후에 몽고 간섭기 거의 1세기 가까운 기간을 갖다 거치기 때문에 몽고와의 전쟁했던 것, 또 공을 세웠던 것 이런 것이 오히려 이제 죄가 되는 이런 그 상황이 됐고 이런 점에서 김윤후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들이 제대로 정리되거나 또 그걸 갖다 자랑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히 기록이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원의 내정 간섭 기간 동안 대몽 항쟁 승전의 업적은 반역과 모반의 역사가 되었다. 김윤후는 동북면 병마사, 예부 상서, 우복야 등의 높은 관직을 역임했지만 그 업적이 역사에 자세히 기록되기 힘들었던 것이다. 김윤후가 승려 출신이란 점도 후대의 역사에서 환영받지 못한 이유였다. 불교를 국가이념으로 받아들인 고려시대는 화려한 불교 문화만큼 승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 많은 수의 사찰과 탑이 건설되고 이름난 승려들은 왕실과 나라의 스승으로 국가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조선이 건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억불숭유를 개국 이념으로 삼은 조선시대에 고려시대 승려 출신의 위인들은 크게 주목받기 어려웠다. 이분은 그 불교의 그 평등 사상에 입각해서 신분의 그 차별 없이 그의 능력에 따라서 대접받는 그러한 세계를 꿈꿨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조 유자로서 볼 때는 그 위계 질서를 분명하게 강조하는 유자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입장의 인물을 제대로 조명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원의 내정 간섭 기간 동안 살리타를 사살한 주인공으로 역사에서 주목받기 힘들었던 김윤후. 그는 억불숭이의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주목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그의 이름과 업적은 뜻밖의 시대와 장소에서 부활한다. (1592년) 임진왜란. 물밀듯이 밀려드는 왜군의 공세에 조선군이 크게 패하자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의병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난다. 임진왜란 당시 순국한 의병장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700의총의 종용사, 승병장 영규대사, 전라의병장 고경명 선생 등 21개의 위패들이 모셔져 있다. 그 정중앙에 위치한 조선의병의 선구적 인물인 중봉 조헌 선생의 위패. 중봉 조헌 선생은 고려시대의 영웅 김윤후를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며 의병을 모집했다. 조헌 선생이 모집한 의병은 약 1000여 명. 조헌 선생의 의병들은 영규대사 휘하의 승병과 합세해 청주성을 탈환하고 이어 금산에서 왜군 15,000명과 장렬히 맞서 싸우다 전원이 전사한다. 조국이 참화를 겪을 때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조선의 의병들. 그들의 뇌리엔 고려 영웅 김윤후와 처인성 승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의 명맥이 그대로 유지돼서 오늘날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판단력, 또 신의, 또 정직성, 또 열린 마음, 또 남의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는 그런 겸손한 마음, 이런 것이 사실은 김윤후가 공을 세웠던 그런 지도력의 요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 혼자 출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승려로서 중생들을 구제한다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루어낸 인물이 바로 김윤후다,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김윤후, 그는 위기의 순간 조선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던 고려의 영웅이었다. 나는 싸울 때 활과 화살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힘을 다해 싸운다면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상을 내릴 것입니다. 역사가 전하는 김윤후는 백성들의 편에 섰던 겸손하고 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백성들이 그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역사는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승리한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대몽항쟁 시기 고려의 영웅으로 누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최씨 무신 정권이나 삼별초만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한국사전, 오늘은 대몽항쟁 시기 풍전등화의 조국을 2번 지켜낸 고려의 영웅 김윤후 편이었습니다.